디지털 플랫폼과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함상범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최고 표준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무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함상범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저희 내부 자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또 거기다 제가 게으름 덕에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앞서 간략하게 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전환이라고 약간은 과장된 정도로 표현할 만큼 저희 사회와 경제적인 이 환경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즘도 이루어지고 있죠. 디지털 전환과 그 디지털 전환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본 가장 큰 또는 피부로 와닿았던 이런 전환의 사례는 아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산업혁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쳤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 용어와 개념이 소개되었던 초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용어나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제 아마도 디지털화라는 큰 흐름이 3차 산업혁명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여러분 잘 인지하시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4차례의 산업혁명이 우리의 경제나 삶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1920년대였죠. 그 당시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였던 포드 자동차. 이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이자 그 당시 수장이었던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도시라고 불리는 디트로이트시 서쪽에 리버루지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에다가 대규모의 자동차 생산 단지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단지였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이 약 1.5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봐서는 이제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여의도의 면적이 2.9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자동차 생산 단지의 규모가 여의도 절반 정도, 그 정도 차지하는 규모였는데요. 이 리버루지 생산 단지가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은 단지 그 크기 때문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단지의 한쪽 끝으로는 철광석이라든지 모래, 고무, 이런 원자재가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쭉 거쳐서 이 산업단지의 반대쪽 끝에서는 완성된 자동차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아주 이걸 경제에서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의 합청업체나 외부 업체가 제작한 타이어나 유리를 공급받는 형태가 아닌 이 단지 안에서 원자재의 가공에서부터 최종 자동차의 조립까지 마무리를 했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주제 또는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이라고 불리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인데, 그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한 그 흐름에 큰 이바지를 한 것이 바로 이 포드의 리버루지 내에 구축되었던 컨베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컨베이를 따라서 자동차의 차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쭉 이동을 하면 각 다른 파트의 일선 작업자들이 그에 필요한 작업들을 완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지의 반대쪽 끝에는 완성된 차가 이렇게 제공되는 형태의 공정을 이때 이루었는데요. 이 당시 기록으로 보면 하루에 10,000대가량의 신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1930년대에 있었다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조차 약 10만 명 정도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고용 효과까지 창출을 했던 아주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이자 2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큰 사례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2차 산업혁명에서 컨베이 벨트나 매스 프로덕션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 자동차 생산 그 공정 자체에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 자동차 생산 자체에 굉장히 많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물론 이 생산 공정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 제작 공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용자가 머무는 주된 공간에도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 주행 보조 기능들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화, 디지털화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진보들을 가져왔었죠. 이런 그 디지털화가 자동차 산업 또는 그 자동차 자체에서 가져온 변화는 제작 공정 또는 그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점점 많이 더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불문율과도 같았던 자동차 엔진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문율과 같았던 내용이었는데 그 엔진조차도 이제는 수소 또는 전기 같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을 하는 형태로 내연기관에서 변화를 이루었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들이 차량 안에 탑재되는 형태로 이런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속해야 되고 현재도 진행 중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영위하는 경제적인 바탕 이런 모든 것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전환들이 지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0년대의 인터넷이라든지 2000년대에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의 급증, 그리고 근래의 5G 같은 초연결 사회 또는 데이터 중심 경제 이것 등으로서 수많은 전환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실 수 있고 많이 사용하고 계실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들의 예를 몇 가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극소수의 예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들에는 몇 가지 주요 공통점 또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온디맨드 경제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사회 서비스나 이런 산업들이 생산자 또는 제공자 중심의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이제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기존에는 어땠었죠? 기존에는 저희가 그런 TV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영화를 시청할 때는 방송국에서 짜놓은 편성표에 지정된 시간에 맞춰서 9시가 되면 뉴스가 한다든지 토요일 저녁 10시에는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제공자 중심의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OTT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시켜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상에서 먹고 싶은 음식 같은 걸 주문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음식을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식자재나 생필품을 요즘은 직접 마트나 시장을 갈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접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브스크리션 비즈니스, 즉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화로 전환인데요.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렸던 동영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매달 월정액이라든지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그 계약된 내용에 따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있고 요즘은 이런 구독 서비스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도 구매를 해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대여를 해서 월정액을 내고 원하는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또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타고 싶으면 바꿔 탄다든지 하는 이런 자동차도 요즘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근래에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고 조금 더 유용해지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또는 그 제공자 입장에선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었던 바탕이 되었던 기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 그 디지털 서비스의 큰 공통점이나 흐름 중에 하나였던 구독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쉽게 얘기하자면 IT, 정보통신 자원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구독하여서 내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회사든지 개인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모든 필요한 정보통신 자산들을 직접 구축을 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본인들에게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 요즘 무척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보편적 기술로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 서비스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거나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의 특징들을 사용을 해서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뭐 대표적인 예는 앞서 뭐 설명드렸던 OTT 같은 경우,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여러분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아마도 시청하시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맞춤 그 추천 서비스를 할 때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다 보니 사용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그에 맞는 충분한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다이나믹 오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환경이 어땠던 간에 사용자에게는 최적화된 화질의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이 전 세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그러한 서비스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현재 서비스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기술들을 접목하는 것은 비단 이런 기능적인 측면 또는 사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블록버스터라고 199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성황했던 사업이 잘 돌아갔었던 DVD 그리고 또 VTR 이런 비디오 테이프들을 대여해주는 오프라인 상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굉장히 잘 운영되던 서비스였는데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사실 지금은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초기에 넷플릭스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고요. 초기에는 DVD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를 본인의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디지털화를 넷플릭스나 기타 다른 DVD, 온라인 대여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런 디지털화에 조금은 뒤늦게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이 블록버스터는 결국은 이제 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매장들을 문 닫고 어려움에 겪는 그런 예가 됐었죠. 이런 그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특정 자동차 회사가 신규 자동차를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아마 그런 우리가 겪는 경제적, 사회적인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경제적인 여러 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여러 변화를 겪고 있고 변화가 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빠르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진화 또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배우는 방식까지도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몸소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은 이런 변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무엇 때문에?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기업들은 그런 서비스들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재택근무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이제 특이한 사례가 아닌 이제 거의 뭐 뉴노멀이라고 해서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으실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하루하루 일상을 돌아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방식이라든지 나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것들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나의 그 애완견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애완동물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또는 다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근무의 영향이 커지면서 삶과 업무의 영향까지 굉장히 경계가 흐릿해질 정도로 그 연관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모든 회사들은 스스로가 소프트웨어 컴퍼니 또는 플랫폼 컴퍼니라는 의식을 갖고 그런 의식을 하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정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보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상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약간 다른 각도로 접하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제 4차례의 산업혁명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3차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 내부에 일어났던 주요 기술적인 변화들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요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고 소비가 되었고 진화를 이루었지만 이 모든 기간 동안에 공통적으로 큰 주목을 받거나 또는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랫폼일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고 있는 아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서 우리가 기차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이 아마도 우리 가장 익숙한 것일 텐데요. 실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플랫과 폼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구획된 땅의 형태다. 그래서 개발되어 있지 않던 그 땅에 어떤 구획을 하고 어떤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라든지 또는 농촌 같은 경우 용도에 맞게 이게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상황 공간을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랫폼이 디지털 플랫폼화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나 아마 용어 정의 자체도 좀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2021년 올해 9월에 발매가 된 콜롬비아 대학의 조나던 리 교수님께서 플랫폼 딜루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4가지 분류 체계를 한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플랫폼의 대명사처럼 인식이 되었었던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애플의 맥OS, iOS,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아마존이나 마켓컬리, 쿠팡과 같은 마켓플레이스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하거나 나의 소식들을 전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구글, 네이버, 빙, 다음과 같은 서치 엔진 이렇게 4가지 분류를 조나단 리는 본인의 저서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4가지 분류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계 같은 경우는 개발자와 앱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생산자, 제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 또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간의 그런 역할을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뭐 서치 엔진은 뭐 그 온라인 퍼블리케이션, 온라인 그 간행물이죠. 정보라든지 뭐 비디오가 됐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제조해서 배포하는 측과 그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접점을 만들었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을 것인데, 이 조나단 교수님의 네 가지 분류에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 또 다른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약간 추가적으로 몇 개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라든지 그 T-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네 개의 분류에 딱히 들어간다고 보긴 좀 어렵고, 특히 뭐 T-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냥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기타 다양한 우리가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묶어서 그걸 소비하고자 하는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를 대표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극장이 하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온라인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필름, 그러니까 동영상 제조자들과 뭐 적당한 협의를 해야죠. 어떤 가격에, 어떤 기간에, 어떤 배포 방식을 따른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확보된 동영상이나 뭐 영화들을 소비자들의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가격에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극장과 지금 그 넷플릭스와 같은 디지털 OTT들이 제공하는 극장의 플랫폼 성격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OTT 서비스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또한 그 요즘 그 특히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레시피나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조나단 교수의 네 가지 분류에는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뺐고요. 아마도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거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의 분류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분류는 이제 그 정보통신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ISO IEC JTC1 밑에 그것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분산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는 SE30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탁서노미 포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표준에서 소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 이 표준은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이 지금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는 아주 초기에 사용되었던 그 구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경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보내드렸던 조나단 교수의 분류와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나 유사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또 이제 다양한 제공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거리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입법기관과 규제기관은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다른 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규제기관은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또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을 우선시했다라면, 입법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규제나 통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지난 8월 31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 결제 관련 법이 있었죠. 그것도 대표적인 거였고, 또한 유럽에서 2020년 9월인가요? 그때 이제 디지털 마켓 액트라고 해서 공정한 디지털 서비스를 추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EU에서도 유사한 그런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발표를 했었는데, EU회 같은 경우는 그 법 안에서 이 게이트키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말 그대로 문직인데, 왜 문직이라고 칭하냐면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그들의 독점적인 지위, 그 우선권을 가지고 이 시장에 불공정을 초래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왜곡된 마켓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하여 게이트키퍼라고 명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디지털 플랫폼이 많이 소개되고 많이 그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거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서비스의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회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새로운 기회는 잘 잡고 잘 활용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기회라는 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도 잠깐 그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본인들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컴퍼니 또는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인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공, 소비, 그리고 관리 단계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접근법을 멀리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발표하신 밑에 보신 어떤 수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지금과 같은 격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겠죠, 대부분. 적극적으로 도용하는 그리고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사의 기술을 경쟁하려고만 들 게 아니라 그것들을 소비해서 어떻게 자기만의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가 그런 IT의 자원을 굳이 구축하려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구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용해서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본인들의 역량도, 디지털화되는 역량도 키울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새롭게 구상을 하던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던 본인들이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라면 그 또한 요원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신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런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제공자에 대한 신뢰들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현재 진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더 급속히 진전될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어떤 회사든 개인이 적절히 대응하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